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같이 수업하게 된 신대섭 교수입니다. 어,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그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 두 가지 같이 병행해야 하는 과목이긴 한데요. 어, 요거 우선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험할 건지 이렇게 또 이제 고민을 해보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또 뭐 집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타이틀로 제목은 돼 있지만 어, 실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뭐 그 내용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습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개론적인 내용만 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전반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알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광범위한 분야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집중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자체가 예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좀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뿐만 아니고 비전공자들도 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특정한 대학에서나 특정한 과에서만 활용을 했던 거가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벽이 무너져서 이제 뭐 초보자 아니면 뭐 비전공자 누구나 이제 자기가 활용하려고 하는 분야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던 없던 간에 한 번 정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어딘가에 적용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컴퓨터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제일 쉽죠. 소형 컴퓨터. 음, 우리가 이제 마프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CPU를 기반으로 CPU가 있으면 우리 컴퓨터죠, 컴퓨터. CPU가 있으면 CPU의 이제 기본적인 설계를 통해서 소형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형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제어를 이제 하게 된다. 뭐 제어라고 하는 건 간단하죠. LED를 켜거나 끄거나 모터를 돌리거나 뭐 이런 것들 정지시키거나 음, 아니면 뭐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뭐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 꾸준히 진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용을 많이 해서 다양한 제품,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품화시키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전자과든 아니면 전기과든 아니면 뭐 좀 완전히 동떨어진 생물학과나 화학과나 뭐 이런 데서도 아니면 기계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에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코딩 교육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코딩의 개념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들도 기본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폭넓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표현을 해서 제어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또 상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길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30년 뭐 이제 이렇게 넘게 이제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예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문가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깊게 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간단 쓰는 것들은 쉽게 그냥 할 수 있는데 아주 전문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주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쓰는 방법 정도는 배우지만 차후에 정말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뭔가 이 분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전공을 하시거나 계속 하셔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필요하면 그때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배우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4차 산업, 지금 현재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계속 발전해 왔던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18세기 말부터 해서 1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계속 진보하면서 발전을 해 갑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요 4차 산업혁명에서 뭐 ICT라든가 제조업의 융합,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을 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 중에 일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한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물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아주 규모적으로 보면 좀 그러니까 시스템적이나 규모적으로 보면 약간 뭐 낮은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각 분야마다 틀리긴 하지만 다양하게 더 큰 분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분야에서 하나의 일부를 차지하고 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더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요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특히 이제 요 안에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쓰는 쪽에 이제 PLC라고 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PLC는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자동 제어의 그런 한 장치인데요. 여기 안에도 사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T, 요즘 뭐 ICT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ICT 분야에서도 일부를 또 차지해 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구성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의 교환, 그 다음에 가치 창출, 그 다음에 가치 교환이라고 하는 테마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가치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발생, 그 다음에 가치 창출이라는 거는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치 교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비스 분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분야별로 우리가 처리하는 그 단계들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가치 창출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이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용어는 하나 정의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뭐 워낙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보도록 할게요. 사물 인터넷, 뭐 IoT라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도록 연결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제어하는 기술이 이제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플러스가 돼서 원격에서 모든 걸 제어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물에다가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되도록 하는 그 기술을 넣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만물 인터넷은 이제 IoE라고 얘기를 하고요. E는 이제 everything이죠. 그래서 모든 그 사물 인터넷과 그 유사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물 인터넷보다도 더 넓은 분야의 사물 인터넷.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기술까지도 접목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 개념의 그 개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빅데이터,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AI까지 학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처리하는 분야까지도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 안의 핵심이 뭐예요? 당연히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요거 뒤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모든 나머지는 뭐 여기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2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O2는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입니다. 앞에 온라인은 이제 그러니까 앞에 O자는 온라인이고요. 뒤에 O자는 이제 오프라인의 약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O2O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되고요. O2의 이제 트렌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라인과 결국은 오프라인이 결합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혹은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되는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상품을 이제 구경한 후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현상을 이제 쇼루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쇼루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모바일에서 먼저 결제를 한 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걸 실제 물건을 그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이런 이제 오프라인 결제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로 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처리해주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매장에 방문을 하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구매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수법을 쓰는 게 이제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또 M2O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 투 오프라인. 모바일가 요즘은 다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탄생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해놓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이제 적용 분야들이 그럼 어떻게 나눠지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크게는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 아니면 이제 반송 로봇 혹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사족 비행처럼 이런 로봇에 활용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또 일부가 되죠. 물론 이렇게 큰 시스템을 다 구동시키는 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조그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좀 큰 PC에 기반의 그런 프로세서들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분야들의 일부에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작은 분야에서부터 아주 큰 분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족 보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로봇들을 만드는데도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내장이 돼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들, 그죠? 이런 로봇들 안에도 다양하게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배워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만 가지고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기계적인 입장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요 기계의 메커니즘적인 이 기구가 우선은 기본이 돼야 하고요. 거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할 건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 프로세서만 가지고 적용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 플러스 이제 요런 기구적인 게 기구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게 이제 하나의 제품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만 가지고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기구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요 CPU가 같이 공동으로 동작하면서 제어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구성을 해야만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라든가 이런 쪽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 기구적인 것도 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제어할 때 쉽게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완벽하게 구동이 해야만 제어하는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면 이제 기구적인 것도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휴머노이드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요 감성 표현을 하는 로봇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소피아, 로봇 소피아의 이제 아주 예전에 TV에서도 많이 나왔고 했던 모델인데 얘도 이제 위 머리 쪽에 우선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이제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냥 단순한 동작, 우리가 입력해 놓은 동작만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넘어오는 동작들은 이제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판단하는 기능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울 때 예전에 그냥 단순한 우리 시퀀셜 프로그램 짜서 그냥 단순한 동작도 하지만 이제 AI 인공지능의 그런 학습까지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까지도 진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꾸준히 계속
요게 발전할 거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프로세서의 기술들도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뭐 인공지능의 그런 로봇까지도 탄생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드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론도 깊게 들어가면 이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제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본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인베디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그램들, C 언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는 분야로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은 취업도 엄청 잘 되죠. 잘만 하면. 근데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고 많이 경험을 쌓아야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잘 누적돼서 쌓게 되면 취업뿐만 아니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든 제품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창조주, 로봇의 이제 그 기계적인 창조주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중에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의 구성을 이제 여기다가 참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은 고용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예요. 그리고 이제 통역사가 있다고 봅시다. 통역사는 이제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주가 영어를 가지고 혹은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영어를 가지고 이제 통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영어가 될 수도 있고 프랑스어가 될 수도 있고 독일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 다음 사람하고 뭔가 대화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요 CPU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CPU의 종류가 어떤 CPU를 쓰냐에 따라서 당연히 언어도 다를 거고요. 그죠? 그 언어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하는 건 컴파일러가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컴파일러에 사용되는 언어는 주로 우리가 이제 범용성 있게 쓰는 언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범용성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C 언어, C++, C 언어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통역사를 통해서 프랑스어가 필요하면 프랑스어로, 독일어가 필요하면 독일어로 변형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한 문장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통역을 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한 번에 모아놓고 한 번에 통역을 하는 거, 이걸 우리 이제 컴파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제 통역을 하는 동시 통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는 전체적인 문장을 다 한 번에 번역을 해버리는 그런 게 이제 컴파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그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언어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는 기본적인 C라고 하는 포맷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이제 일반적인 개념 정리한 거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C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C 언어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러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거기에 이제 컴파일러도 이제 어떤 컴파일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CPU, 어떤 CPU를 갖다가 쓸 거냐에 따라서도 분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스템은 이제 일반 PC 기반의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